자,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앞서서 재무상태표 이제 기본 요소나 이제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좀 봤고, 자, 기본 사항에서 이제 보면은 정의부터 나오죠. 자, 봤던 얘기입니다. 정의. FP. 재무상태표란, 자, 일정 시점, 그러죠? 일정 시점.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은 손익계산서예요.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태적 보고서다 그랬죠? 정태적 보고서. 자, 재무상태표와 관련해서 밑에 이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목적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는 진짜 참고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의 목적 할 때 우리가 유동성, 그 다음에 탄력성,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십시오. 그냥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위험 이런 말이 나와요. 목적이 뭐냐 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유동성. 우리 회계를 공부했다 하게 되면 유동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현금화 가능 속도를 말해요. 현금화 속도, 현금화 가능성.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현금화 가능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빠른 게 뭘까요? 현금 그 자체예요. 현금은 현금이니까 현금화 가능성이 제일 빠르겠죠. 현금은. 자, 이런 식으로 유동성에 대한 정보. 그 다음, 자, 우리가 탄력성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회계학적으로 이 탄력성이란 말을 쓸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긴박한 자금 수요의 대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돈이 막 필요해 죽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필요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대처 능력,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야, 긴박한 자금 수요가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겠다 없겠다를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선생님 수익성 그럼 저기 손익계산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손익계산서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는 당기 순이익을 갖다 주기 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거기에 재무상태표 안에 주기 표시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가 딱 표시가 됩니다. 주기 표시된 당기 순이익을 보면서 수익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위험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한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재무구조. 부채 상황을 딱 봅니다. 위험한데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죠. 근데 부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적. 그래서 참고사항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식 자체는 뭐 차변의 자본, 자산, 그 다음 그 대변의 부채죠. 부채와 자본.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얘기고. 자, 당연히 부채는 우리가 타인 자본 이렇게 말하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요거는 뭐 우리 기본적인, 기초적인 회계의 원리 그쪽에 나오는 얘기죠. 자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에서 뭐 빼면 뭐가 되고 다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우리 이번 시간에 볼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과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종종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 작성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타이틀이죠. 타이틀만이라도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총액 표시하라. 퉁쳐가지고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원칙이보다 총액 표시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 여기 나왔죠? 유동성. 현금화 가능 속도를 말한다고 했죠? 현금화 가능 속도가 빠른 것부터 배열하라.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그 다음 구분 표시하라. 자산부채 자본을 어떤 형식에 있어 유동, 비유동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표시하라. 그 다음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라. 그 다음 잉여금을 자본거래냐 손익거래냐 이거에 따라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
그다음 통합 표시 가능. 어떤 일정한 항목들은 싸잡아서 하나의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다. 그다음 미결산 항목 등 표시 금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이런 것들은 기말에 가서 없애야 된다. 재무 상태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 재무제표에. 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작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총액 표시 MVP 치겠습니다. MVP. 자, 지금 작성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총액 표시 MVP 엄청나게 나오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뭐다? 상계 표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퉁쳐가지고 서로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각각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시가 이제 당좌예금, 당좌 차월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A은행이 있는데, 자, 예금이 지금 100원이 있어요. B은행이 있습니다. B은행에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마이너스가 지금 차월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표시 방법에 있어서 순액 표시. 퉁치는 거예요. 자, 예금이 100이고, 여기 빵꾸 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다 아시죠?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러면 퉁쳐버리면 예금이 60이 되죠? 당좌 예금 60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순액입니다. 퉁쳐버리는 거. 그 다음 총액 표시. 두 개를 표시합니다. 자, 퉁치는 거 없어. 난 몰라. 각각 가는 거야. 당좌 예금 전체 100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40은 결국 은행에서 꾼 돈이랑 똑같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40. 자, 공시를 할 때 순액으로 하느냐 총액으로 하느냐 달라집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얘가 인정되는 거다. 어떻게 알아? 각각 총액으로 각각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퉁쳐서 순액으로 가면 안 된다.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유동성 배열법 나오죠. 자산 부채는 말씀드렸던 현금화 가능 속도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 객관식 그 말장난에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걸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쳐요. 틀린 거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주의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의 배열 순서를 좀 보면은, 자, 당연히 뭐 유동자산 얘를 먼저 배열해요. 그다음 두 번째 비유동자산.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뭐 느낌상 다 뭐 상식적으로 유동자산이 먼저 배열되겠구나. 그다음 비유동이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볼 건 뭐다? 유동 중에서도 또 순서. 이걸 보셔야 돼요. 나와 있죠. 현금이 먼저. 그다음 당좌자산. 그다음 재고자산. 자, 당좌자산은 뭐 매출 채권이나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금이나 막 여러 가지가 있죠. 현금,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 순서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비유동자산은 제일 먼저 투자자산 여기 먼저 나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다음 무형자산,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 이 순서대로 하게 돼 있다.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유동은 먼저 된다 이건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뭐다? 투자자산을 먼저 표시합니다. 유형자산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주위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자산부채와 관련된 얘기예요. 수익비용은 유동성 배열이니 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상 뭐 수익비용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 말장난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구분표시 강제돼 있죠. 지금 봤던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 자본은 근원별로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이여금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자, 자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 이제 보게 될 얘기고.
자, 그 다음 1년 기준이다.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거. 자, 유동자산 보면은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 당좌자산이나 뭐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현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입니다. 이후.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 이런 것들이 된다. 자, 그 다음 주위에 이 문구, 이거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에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자, 요거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뭐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이 문구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재고자산, 매출채권인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정상 영업 주기가 뭡니까? 자, 정상 영업 주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예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 돈이 나가죠. 현금 지출, 원재료 구입해서 현금이 지출됐습니다. 현금 지출된 이 시점부터 현금이 언제 회수돼요? 내가 투자한 게 언제 회수됩니까?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회수가 되죠. 바로 원재료 구입 시점부터 재고자산의 판매 시점까지의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정상 영업 주기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정상 영업 주기가 불분명하다 이럴 경우에는 1년을 정상 영업 주기로 보겠다라고 또 일반 기업 회계주도 규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정상 영업 주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으로 본다. 마저 밑에 있는 그 부채와 관련된 거 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이에요. 얘는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건 챙겨 두셔야 됩니다. 제가 주의라고 막 해놓은 거는 다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부채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돼 있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뭐 매입채무, 미지급금, 뭐 밑에 사채, 장기차입금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제 뒤에서 볼 얘기들이 미리 다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잉여금 구분입니다. 잉여금 구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자본 쪽에서 보겠지만 자, 자본 쪽에 다 볼 겁니다. 좀 환장하겠죠? 자꾸 뭐 뒤에서 다 볼 거라고 막 얘기만 하고. 근데 회계하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다 뒤에 있는 게 미리 나왔기 때문에 쭉 보면서 그냥 꾹 참고 넘기시고 괴로워 마시고 넘기시다가 다 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접근할 때는 뒤에 있는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용어도 낯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자본거래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잉여금 그래요. 그다음 손익거래는 이제 이익잉여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이익잉여금. 손익거래. 이 둘을 어떻게 표시하라? 구분 표시하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잉여금의 구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잉여금의 구분. 자, 그 다음에 통합 표시 가능이다. 돼 있죠? 자, 일정한 항목들은 하나로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그다음 1년 이내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증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자산 해가지고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재고자산 쪽이죠.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다 있죠. 싸잡아서 재고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다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 투자증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배울 거예요 뒤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은 설비자산 이렇게. 그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등 이런 것들은 기타 자본 조정 이렇게. 그다음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사채 발행 차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매출 채권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 쪽에 다 볼 거예요. 매출 채권이 100이다. 그다음에 이만큼 띠낄 것 같다 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2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순액으로 치면 이게 8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해도 되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퉁쳐버려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받을 돈은 띠낄 돈 20원 빼고 80원이야. 이렇게 순액으로 표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미결산 항목의 표시 금지다 해서 일명 그 임시 계정입니다. 또는 비망 계정이다 해서 잊어버릴까봐 머릿속에서 깜빡하고 잊어버릴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두는 계정을 우리가 비망 계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 이런 게 표시되면 안 되겠죠. 기말 시점에 가가지고 싸그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수금 하나만 해볼까요? 뭔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현금이 들어왔다. 1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일단은 뭐다? 임시 계정인 가수금 이렇게 표시해요. 가수금. 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돼, 얘는. 기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한다? 원인을 갖다 밝혀야 돼요.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아, 이건 내가 누구한테 건물 빌려주고서 임대료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임대 수익이. 임대 수익이었구나. 가수금 사라지고 100 하고 아, 임대 수익을 내가 받은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미결산 항목 등의 표시 금지와 관련된 요 얘기였습니다. 자, MVP 첫 번째 총액 표시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MVP는 그 다음 거 유동성 배열법의 MVP 치세요.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미결산 항목 등의 표시 금지 요게 또 MVP예요. 전체적인 타이틀을 기억하는 건 역시 그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MVP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총액 표시, 유동성 배열법, 미결산 항목 등의 표시 금지 요게 시험용으로는 아주 MVP입니다. 그 정도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